중국은 안 돼. 그 조건을 갖추면 미국 시장에 당신들은 얼마든지 와서 당신네 시장인 것처럼 뛰어놀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안 돼. 수용 불가능한 무역 불공정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는 국가야. 딱 낙인 찍어버린 거죠. 이것은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명의 전환, 이게 오고 있다는 그 인식을 트럼프가 하게 되면서 이 모든 말을 하고 협정체제, 그리고 골든돔 체제, 그리고 그 총국가적 글로벌리스트들의 이념적 공세를 저지하는 것, 이 삼축 전선에서 트럼프는 자기 나름으로 지금 현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든돔 체제에 들어올 수 있어, 여기에 입장할 거야, 입장권 살 거야 말 거냐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말을 하고 협정 체제를 구축하려는 첫 번째 수단이라면, 두 번째 수단은 미국 시장을 트럼프는 자주 어떤 말로 부르냐면 골든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시장을 황금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고 협정에 서명할 거야 말 거야, 입장할 거야 말 거야 하는 그 두 유인책이 바로 이 미국 황금 시장을 무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고, 이 미국 시장에 상품을 갖다 팔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특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고요. 미국에 팔 때 그 물량과 또는 그 어떤 품질의 어떤 조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험치, 시장 경험치를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세계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국 시장, 황금 시장에 입장하려면 관세, 환율 조정, 산업 제조업 이전, 국채 구매, 안보 비용 부담, 이것에 당신네 국가들은 일종의 비용을 입장권을 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입장권 사면 회원권 주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이야기했죠. 골든 티켓인가 뭔가 해서 뭐 600억짜리 500만 불짜리 그 돈 내면 골든 티켓 줘서 영주권 바로 주겠다. 비슷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 돌고 싶으면은 이 관세 문제, 환율 문제, 산업 제조업 이전 문제, 국채 구매, 안보 비용 이거 부담해. 그리고 또 기업이든 국가든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면 자기 마진만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미국의 무역 적자만 안기지 말고, 그리고서도 달러는 많이 받아가려고 그러고, 미국에는 무역 적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은 이제 그만해라. 서로가 양보하자. 는 게 이게 지금 현재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의 소비자는 다시 말해서 돈을 이렇게 내야 될, 무역 적자를 통해서 외국으로 돈을 뿌려줘야 될 상대가 사람이 아니고, 그 물건을 사주니까 그 사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보상받아야 될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국민이 생각을 해봐라. 미국 국민이 전부 다 외국 물건 안 사고 바이 아메리칸 하자 하는 그 애국주의, 미국 물건을 사자 하는 애국주의로 돌아서면 당신들 물건 어디 팔 거야? 뭐 유럽 가서 팔래? 남아메리카 가서 팔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국 가서 팔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어디에 미국 시장만큼 강력한 수요와 구매력을 가진 시장이 어디 있냐? 그래서 네가 손해를 감수할 각오가 돼 있으면 우리가 소비해서 보상해 줄게. 이 미국 시장을 마치 5성급, 6성급 리조트에 놓여있는 VIP 라운지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입장하고 싶다면 연회비, 관세를 비용한 거죠. 기부금, 안보부담금, 숙박조건, 생산기지 이전, 그리고 정치적 충성도, 미국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조건을 갖추면 미국 시장에 당신들은 얼마든지 와서 당신네 시장인 것처럼 뛰어놀 수 있다. 이제 이거죠. 중국은 안 돼. 중국은 이런 수용 불가능한 무역 불공정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는 국가야 하고 딱 낙인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들이 무역 흑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통해서 벌어간 달러로 미국의 빌딩을 사들이고, 맨하탄 빌딩을 사들이고, 아주 잠재력 있는 그 진짜 좋은 스타트업 기업 사가지고 통째로 막 그냥 중국으로 옮겨가 버리고,
미국의 그 기반 인프라의 밑바닥을 야금야금 파먹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는 보면은 마르라고 협정이 얼토당토 안 하게 보이는 미시 경제 분석가들의 눈에는 얼토당토 않게 보이겠지만 사실 이러한 정치와 경제와 안보가 서로 연계되어 가면서 마르라고 협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는 것이고, 이것은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문명 전환기입니다. 문명 전환기? 뭐 그럼 거창한 소리를 해. 그냥 이자, 환율, 딱딱 숫자 떨어지는 것들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문명 전환에 퀀텀 문명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거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겠죠. 소위 말해서 이런 거창한 이야기는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대 담론이라고 합니다. 분석의 툴에 있어가지고 그 관점에 있어서 제일 밑바닥에 세부적으로 보는 것들, 이자율 뭐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 미시, 그리고 미시 분석이고, 그 위에 메소, 중간 단계에서 보는 겁니다. 그 위에 거시, 매크로, 이렇게 딱 삼각형이 그려지면 그 위에서 이 삼각형 전체를 둘러싸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삼각형이 하나의 그 국가체제라고 해서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잖아요. 신라시대가 고려되고 고려가 조선되고 바뀌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피라미드가 마이크로, 메소, 그 매크로라는 이 피라미드가 움직여가는, 허물어지는지 더 지워지는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거대 담론입니다. 거대 담론이 지금 필요한 시대다. 거대 담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잘 아는 막시즘, 막스주의가 거대 담론의 상징입니다. 막스는 한마디로 막스 뭔데? 그러면은 인류 역사는 5단계로 발전해 왔다. 고대 노예사회, 중세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로 쫙 이렇게 흘러간다.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의 막시즘 속에, 막스주의 속에 넣어놨습니다. 이걸 거대 담론입니다. 그리고 막스주의는 거대 담론의 교주 노릇을 했지만 구냉전 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동구권이 해체되면서 막시즘 이거 엉터리였네. 막시즘 이야기대로 하자면 사회주의가 패권을 잡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갔어야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1891년도에 완전히 냉전 종식을 갖다가 하는 동구권 해체, 소비에트 해체가 있었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889년부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막시즘을 버리고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계나 철학계나 사회적인 지식인이나 전부 다 하면서 다 파선하는 배에 쥐새끼들이 다 탈출하듯이 다 탈출해버립니다. 그런 이전에는 사실 이야기하자면 이 막시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어떤 논문도 제대로 통과가 안 돼요. 저널에 논문 하나 실어도 막시즘의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막시즘적인 툴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산주의라는 이야기 안 해도 바로 막시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막시즘적인 접근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인정받던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거대 담론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막시즘의 오류가 판정됐다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노멀 스테이트가 진행된 겁니다. 이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거의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 체제가 딱 돼가지고 이 삼각형의 분석 구조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딱 그냥 안정된 노멀 스테이트가 유지된 거죠. 그런 데는 마이크로한 이런 것과 매크로한 이런 분석들이 맞습니다. 틀 자체가 안 움직이니까 틀은 불변이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뭐를 해야지 주식이 오르고 어떤 기업들이 요 안에서 어떻게 사부작 뜰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분석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틀 자체가 지각판이 움직인다. 이제 디지털 기술에서 주된 기술이, 지배적 기술이 퀀텀 기술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되면은 이거 완전히 우리 사회 구조, 인프라가 완전히 흔들거리네. 이럴 때는 그 흔들거리는 현상을 분석하는데 마이크로 미시적인 거 이런 것 갖다 대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정치, 경제, 군사 이런 것들이 다 안보 통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내겠다.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납득되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대 담론이 필요한 시기가 다시 왔다. 근데 그것이 막시즘 같은 것은 아니고 결정론적이거나, 결정론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 역사는 정해져 있다 갈 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막시즘 같은 것이 결정론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확률적이고 또는 확실한 그 기술의 어떤 그 전환으로 인한 사회체제의 전환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퀀텀 시대가 오고 있다. 퀀텀 기술이 사회를 지배하는, 디지털은 이제 2차적인 부수적인 그 기술로 가고 있고 퀀텀이 오고 있다는데, 퀀텀이 도대체 뭡니까? 퀀텀이. 저는 지금 자연과학적인 퀀텀, 양자역학의 퀀텀을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걸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래, 퀀텀 문명은 우리가 보통 퀀텀 컴퓨팅이 사용되는 시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퀀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퀀텀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 그 퀀텀 속에는 뭐가 있느냐? 퀀텀 컴퓨팅의 능력을 토대로 초지능 AI, 퀀텀 파워드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초지능 AI가 작동하는 사회가 온다는 거죠. 그 초지능 AI가 퀀텀 컴퓨팅을 토대로 하고 있는 그 초지능 AI가 사회 전체를 실질적이고 지배적인 하나의 플랫폼 같은,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요? 소위 윈도우 컴퓨터의 윈도우 OS 같이 어떤 걸 입력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자자작 처리해서 내주는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가 오고 있다. 보다 좀이라고, 보다 더 예측 가능한 사회가 오고 있다. OS는 넣었다 하면 뭐가 나올지 알거든요, 우리가.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퀀텀 문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변화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보 처리 구조가 이진법 기반의 디지털에서 양자 중첩과 얽힘에 지금 현재 큐비트 시스템으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연산복리 이런 것들이 쭉 여기에 써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경제 안보 면에서의 파괴력입니다. 이 퀀텀과 디지털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비교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어떤 그 스펀지, 아주 고밀도의 스펀지를 딱 단면을 내면은 거기에 기포들이 쫙쫙쫙 막 굉장히 많이 기포들이 보이죠. 그 기포들이 그 중에 딱 한 개, 무한하게 있는 기포 중에 딱 한 구멍만 반대편으로 통과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할 때 디지털 컴퓨터는 그 CPU가 한 개일 경우는 그 CPU 한 개가 그 구멍을 다 찔러봐야 됩니다. 가다가 막히면 이거 아니네. 다음 가다가 막히면 이거 아니네.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마지막에 아니면 운 좋게 빨리 그 뚫혀 있는 구멍으로 쑥 들어갔을 때 그게 반대편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럼 CPU를 갖다가 10개를 쓰지? 그럼 10구멍을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직렬적인 연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퀀텀은 어떤 식이냐면은 연기를 피워낸 것과 똑같습니다. 파동이죠, 일종의. 연기를 팍 피우는데 이 연기가 약간 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그 전체 구멍을 한꺼번에 수르륵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한 번 수르륵 들어가면은 그 중에 반드시 하나는 반대편으로 뚫혀 있겠죠. 병렬 연산이라고 합니다. 초지능적 병렬 연산. 이것이 퀀텀 컴퓨팅이 대신해 주게 되고, 거기에 현재의 챗GPT나 뭐 이런 구글의 그 AI가 그냥 하면은 오늘 좋았어요.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파워풀한 은행의 어떤 암호 체계나 공개키 암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깨버릴 수 있는 그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하냐면은 지금 우리 공개 암호키, 퍼블릭 키 방식은 RSI, ECC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한 번에 한 구멍을 쑤시는 그 CPU가 그렇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키가 어떤 암호를 프로그램을 아주 잘 짜가지고 어떤 해킹이 들어왔다 할 때 이 암호 키가 스스로를 갖다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칩시다. 바꿀 수 있으면 그만큼 자율적으로 바꿔내는,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한 거지만 디지털에는 자율이라는 게 크게 없으니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칠 때, 양자 기술은, 양자 컴퓨팅은 얘가 어디로 바꿀지에 대해서 이 스펀지의 그 기포처럼, 구멍처럼 수많은 확률 정보를 가지고 다 한꺼번에 진격해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복잡하게 바꿔나간다 한들 바로
이 퀀텀 컴퓨팅의 그 파워에 의해서 해킹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은행의 그 계정 암호, 그리고 또 뭐 하다못해 군사 기밀 정보에 대한 암호, 또 더 크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핵 발사 버튼의 암호, 이런 것들을 만약에 누군가가 아주 퀀텀 우위에 서 있는 집단이나 조직이 그걸 갖다가 해킹한다고, 퀀텀 컴퓨팅을 해킹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무서운 일이 생길 거냐 하는 거는 뭐 007, 007 영화나 뭐 여러 가지 첩보 영화 보면 뭐 가끔씩 그 핵을 해킹해서 뭐 어떻게 하고 하는 영화들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멀리서 원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알면은 이거 퀀텀이 조금만 더 가다가는 내 은행 정보, 계좌번호, 돈 다 털리지 않을까? 내 주식 다 날아가지 않을까? 내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 싹 날아가, 어느 날 갑자기 깨보면 날아가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스트레스가 막 쌓이죠? 이 스트레스를 퀀텀 모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퀀텀 모퍼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미 공식적으로 지금 추진 중이지만은 양자 내성 암호화 체계로 전체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 지금 바꾸는 중입니다. 양자 내성으로.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퀀텀 스트레스가 퀀텀 모퍼. 모퍼라는 거는 몰핑의 그 영어인데 탈바꿈 시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보면은 퀀텀 모프라고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지만 디지털의 기존 체계가 전부 다 퀀텀 베이스로 넘어가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모프라는 것은 보통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메타몰포시스라 해서 탈바꿈, 탈피, 변태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애벌레 군뱅이가 이렇게 기 다니다가 나뭇잎을 따먹고 이렇게 나방 좀 덜 징그럽게 우리 그 누에를 봅시다. 뽕나무에 당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충분히 성장하면은 스스로 매달려서 자기 몸을 칭칭칭칭칭칭 그 누에 실로 그 꼬치를 만듭니다. 그 안에 일종의 번데기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기어 다닐 줄밖에 모르던 이 애벌레가 날개가 달리고 더듬이가 나오고 아주 예쁜 컬러로 입혀진 나비로 변신하느냐 이거. 그렇게 변해가는 걸 몰핑이라고 합니다. 메타몰포시스라고도 하고. 근데 그 애벌레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은 희한하게도 애벌레는 군뱅이는 자기 몸을 스스로 다 안에서 나오는 화학적 물질을 해서 다 자기 몸을 다 녹여버립니다. 완전히 녹여버리고 그 녹은 물, 찐득찐득한 물이 완전히 허물어진 같은 그 물이 염색체로서의 유전 정보를 작동시킵니다. 그러면은 허물어진 그 단백질과 여러 가지 그 영양소를 기준으로 거기서 다시 다리를 만들어내고 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몸통과 날개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과거에서 조금 바뀌어가지고 날개 톡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허물어진 다음에 다시 말해서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혁신적 건설, 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몰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퀀텀 몰프 스트레스가 있는 시기다. 퀀텀으로 전환하는 시기다. 그런데 지금 해석들을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미국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 상황을 보면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마이크로 분석, 미시 분석에 의해서만 주식시장 분석하듯이 뭐 분석하고 앉았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말씀 또 들으면 또 어디서 또 공백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대 담론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거의 1990년부터 한 30년, 한 5년 지나서 다시 문명이 바뀌고 디지털의 정점을 지난 문명이 바뀌고 있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그 딜로이트, 랜드, 구글 또는 이런 데서 맥킨지 이런 데서는 지금 퀀텀 모퍼 어느 정도 올 거냐 그걸 예측하는 나름의 예측한 표가 이겁니다. 이 표는 뭐냐면은 부캐넌 잉글스홀에서는 2028년 정도면은 퀀텀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윈슬로우도 그랬고 그 대신에 그리고 2003 맥킨지 그룹에서는 30년에 2030년이면은 퀀텀이 우위를 가질 거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 기준이 뭔데? 뭐가 있어야지 그 퀀텀이 우위라는 건데 퀀텀 우위라는 것은 디지털에 비해서 훨씬 우위라는 겁니다. 거기에 Q데이라는 개념을 설정했어요. Q데이가 뭐냐면은 기존의 디지털 암호, 은행 정보 암호, 무슨 금융 정보 암호, 무슨 군사 정보 암호 이런 그 암호 체계를
퀀텀 컴퓨팅의 능력으로 깨버리는, 해킹해버리는 이 날이 Q-Day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 Q-Day가 언제 올 것이냐로 퀀텀이 이제 문명적 우세를 정하고 디지털은 쇠퇴의 갈 길을 갈 것인가. 그렇다고 디지털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죠. 퀀텀 칩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 또 베이스 인프라들은 또 퀀텀 디지털 그 베이스가 받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보는 데는 28년. 그리고 이거는 뭐 예외적으로 글로벌 리스크 인스티튜트라는 이거는 너무 엉터리 없이 멀리 잡아놨고, 구글은 지금 현재 언제입니까? 2033년 정도, 34년 정도. 그리고 딜로이트는 2032, 3년에서 쭉 진행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 예측 전문 그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퀀텀 그거 될까? 이러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에 어떤 객관적인 기업들, 그 예측 기관들, 연구기관들의 예측뿐만 아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관들이 2028년이다, 2030년이다, 2035년이다고 예측을 했지만 그게 더 늦어질지 더 빨라질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과학혁명의 역사를 보면은 여기 써놨죠. Disruptive Algorithmic Breakthrough. 이거는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않은 돌발적인 파괴적인 어떤 기술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디스트럭티브 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으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구는 탁 점잖게 써 있고 정지돼 있고 천체가 빙빙빙빙 돌고 있어 하는 천동설에서 어느 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와서 아니야 지구가 뱅뱅 돌아 지동설을 말했죠. 그리고는 종교재판에 탄압을 받고 하지만 그 발견 하나 그 갈릴레오가 그냥 짐작으로만 한 거 아니고 여러 가지 별들을 갖다가 관측한 다음에 그 움직임을 다 추적한 다음에 이제 내는 거죠. 그 인식론의 전도. 그게 배를 타고 끝까지 달려가더라도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뚝 떨어져가지고 죽는 일 없어. 가보자 하는 일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로 중상주의를 만들어내고 지구 끝까지 가서 우리가 장사를 하자는 것도 만들어내고 지구 끝에 가면 황금으로 된 산이 있는데 그 가서 금을 만들어 캐와서 우리가 벼락부자 한번 돼보자는 그런 일들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과학혁명이 문명을 바꿔낸다는 것이죠.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본래는 뭐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양자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제대로 컴퓨팅이 되려면은 양자 오류를 수정하는 그 메커니즘이 알고리즘이 1조 5천억 정도의 그 양자 게이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영국에서 논문이 발표되고 실증을 했는데 이제 양자 오류 수정에 필요한 그 논리적 큐비트는 41만 개로 다 다운돼 버렸다. 단숨에 400배가 넘는 양자의 양자 컴퓨팅의 점프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론은 파괴적 알고리즘은 예측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예측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게 퀀텀 모프 시대입니다. 그래서 퀀텀 문명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왜 그런 기술, 퀀텀 기술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세계를 말하라고 협정 체제국과 말하라고 체제에 들어올 수 없는 국가로 딱 이중 구조로 나누려고 그러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퀀텀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퀀텀을 다른 국가나 다른 기업보다 더 퀀텀 기술이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으면 상대의 디지털 기반 혹은 낮은 정도의 그 낮은 수준의 그 퀀텀 암호는 바로 뛰어난 연산 속도로 말미암아서 바로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퀀텀 문명은 폐쇄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폐쇄적이에요. 왜냐면은 디지털 문명은 막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 소스를 공개해서 많은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내고 많은 앱을 만들어내고 해야지 이게 더 많은 기술의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기술의 속성 때문에 공개적이고 개방적입니다. 디지털은. 근데 퀀텀은 이 파괴력 때문에 그리고 퀀텀 역학이 너무나 어려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그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성국이나 적대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국가나 기업과는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퀀텀의 폐쇄성이라는 성격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약에 퀀텀 기술이 만약에 그 미국의 IBM이 최근에 이제 그저께
IBM이 그 발표를 했는데 29년에는 완전히 실용성 있는 퀀텀 컴퓨터를 만들어내겠다고 하고 로드맵을 3단계로 나눠서 짰어요. 발표했습니다. 그 IBM이 자, 중국 시진핑 오십시오. 우리 퀀텀 컴퓨터 이거 이대로 기술 전해줄게요. 그러겠습니까? 안 되죠. 퀀텀 문명은 기술 접근성에 대한 신뢰 장벽이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입성하려면은 높은 비밀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권한을 가진 라이센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퀀텀 기술의 본질적으로 퀀텀 기술은 지능입니다. 이런 지능, 초지능. 그래서 이런 초지능을 가진 국가가, 초지능을 가진 기업이 다른 저수준의 지능을 가진 국가나 사회적 기업보다 더 우월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퀀텀 문명의 초지능 AI가 바로 국가의 위계를 결정한다. 세계적인 위계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퀀텀 문명은, 트럼프는 이러한 속성을 이해하고,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 이런 시대가 오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말하라고 팀이 연구하고 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국가들하고는 퀀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퀀텀의 기술을 개발할 수도 없고, 접근도 안 되는 이런 국가들하고는 이제 같이 갈 수가 없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신뢰 기반의 이중적인 서큐트, 이중적인 체제로 가야 되겠네? 거기서 이제 모든 게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협정, 인도 중동 경제회랑, 그리고 또 마르라고 협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고 골든돔까지 거기에 얹혀서 안보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럴 거다. 문명이 발전하고 그 퀀텀 기술이 2029년에서 33, 4년 사이에 일반적인 지배 기술로 등장한다면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팀들은 그것을 먼저 깨달았다는 거고, 저는 뒤에 따라가면서 그걸 분석해내서 알게 된 스타일이고,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제가 뭐 걱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퀀텀 기술은 말이죠. 한번 우위를 딱 차지하면은, 그걸 퀀텀 기술의 스노우볼 효과라고 그러는데, 눈이 아주 그림처럼 잘 쌓여 있는 이 언덕배기에서 똑같은 주먹만한 눈덩이를 갖다가, 1분 아니라 30초 먼저 굴린 자와 눈덩이와 30초 늦게 굴린 자의 눈덩이는 갈수록 거리가 더 벌어지고 갈수록 더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걸 스노우볼 효과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당연한 거죠. 30초를 먼저 굴렸던 간에 이 눈에 쌓이는, 눈에 묻어들어가는 둘레가, 원래 그 구의 둘레가 점점 커지니까 구르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리고 뒤에 가는 것들은 아무리 같이 가자, 제발 같이 가자, 그래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노우볼 효과의 측면의 관점에서 선발주자인가, 아니면 후발주자인가, 제가 걱정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명백히 후발의 후발주자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세계 주요국의 양자기술 수준을 만들었는데, 미국이 100으로 볼 때 양자 컴퓨팅은 중국이 35, 그리고 한국은 2.3입니다. 그리고 양자통신, 이게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서, 이 세 가지가 양자기술의 3대 축이라고 합니다. 양자기술의 3대 축. 근데 양자통신은 미국은 84.5, 양자통신에서 중국은 82.5, 비슷하게 가죠. 양자통신에서 한국은 2.9, 양자센서는 140.9, 2.9입니다. 근데 양자통신에 중국이 이렇게 높은 점수가 올라간 이유는 묵자호라는 양자통신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올려준 거지, 사실은 전반적 기초기술들은 여전히 한 40 정도에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한국 2.3, 양자통신에 2.9, 양자센서에 2.9.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 보시죠. 미국의 퀀텀 기업들, 대표적인 퀀텀 기업들의 투자 규모를 보면은, 벤처 캐피털 투자에서는 총 규모가 24년도에 26억 달러를 했는데, 25년도에는 10억 달러 플러스 되고 해가지고 Q1에 1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2분기, 3분기, 4분기는 모르겠고, 1분기에만 벌써 10억 달러 이상이 지금 퀀텀 컴퓨팅 기업에 투자됐다는 집계가 있고요. 퀀텀 시스템 매출, 이건 뭐 됐고,
퀀텀 기업들의 매출이 이미 퀀텀 컴퓨팅 분야에서만 6억에서 7.5억이 2004년도에 일어났고 25년도에 보면 1분기에만 12.5억 달러로 작년 대비 128%가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퀀텀, 컨티눔, 아이온큐,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이온큐하고 이제 무슨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사들여서 실험하게 주겠다네요. 근데 이 기업들의 한 1기업의 투자 액수가 연간 10억 달러, 11억 달러, 그리고 IBM은 1,500억 달러 투자합니다. 네, 향후 5년간. 그리고 퀀텀 컴퓨팅 인코퍼레이션은 2억 달러. 그리고 정부도 또 6,500만 달러에 40억, 2025년에 30년, 5년간 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답니다. 한국 가계부 수준 한번 볼까요? 2025년에 약 1.36억 달러. 원래 퀀텀 스타트업 지원에 1,4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 총투자 규모를 볼 때 이건 관주도고 볼 때 약 4천만 달러, 0.4억 달러입니다. 억 달러로 비교했을 때. 이러니까 무슨 게임이 되겠습니까? 근데 퀀텀 컴퓨터에 인재가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좀 배운 사람들 말고는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이제 옛날처럼 디지털 반도체 했던 수준으로 막 돌아서 일할 수 없어요. 미국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학도 제대로 안 받아주고 그쪽으로는. 이러니 한국이 차기 퀀텀 문명 시대에 어디로 갈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퀀텀 기술 분야에서 그렇고 후발주자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마르라고 협정하고 있는 미국의 마르라고 협정과 골든돔을 강력히 추진하는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가 다 못하고 나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이리 갈 수밖에 없다. 퀀텀 기술의 산업 구조가 그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 미국의 동맹국 구조를 한번 볼까요? 아까 말했던 I2, U2, 인도 중동 해랑, 사우디, 이스라엘, 아브라함 협정국, 그리고 태평양에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 이런 사람들이 쿼드를 만들어내고 미군 동맹국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쿼드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쿼드 국가도 아니에요. 쿼드란 4개 국가를 말하는 건데, 일본, 미국, 호주, 그리고 어디입니까? 인도입니다. 한국은 도로라는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커스,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UK, 미국, US, 이게 전 세계 대서양과 태평양을 통틀어는 동맹입니다. EU, UK, 호주, 캐나다, 나토, 뉴질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트럼프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게 그린랜드 북극권입니다. 북극 항로를 걷다가 구축하기 위한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멕시코 이쪽에 경제권과 또는 희귀광물, 그리고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을 확보하는데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도 대한민국이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그 날들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좀 바짝 긴장하고 바짝 정신 차려서 이 문명 전환기를 잘 건너가자,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세계가 지금 미중러 대전략 3대 축으로 움직이되, 거기에 또 이란을 중심으로 한 여러 불량 국가들이 지금 북한을 포함해서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고, 그 대진영으로 나눠서 신냉전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풍토적인 면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아니라고, 저한테 도움이 되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신냉전에서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신냉전 퀀텀 패권 쟁탈전이라 해서 신냉전이라는 개념을 그 본질이 뭐냐, 이게 무슨 옛날처럼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싸움 아니다. 이 퀀텀이라는 문명 전환기에 이 패권을 장악하고 다음 질서의 지배적인 국가 위상을 누리기 위한 피 터지는 싸움을 지금 세계가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돌이켜보면 참 답답한 점이 굉장히 많죠. 일일이 다 말하다가는 안 되겠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이런 데 좀 더 가도록 의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양자 물리학에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이 사회 전체를 위한 거대 담론을 좀 더 개발해내고, 이 시기가 그런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문명 전환기, 퀀텀 모프의 시기, 퀀텀 모프 스트레스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기.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 호가 미래에 아주 안전한 항구에 잘 정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책 꼭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쓰여 있습니다. 단지 트럼프에 관해서만은 이 책 쓰던 시기가 트럼프 당선 이전이니까 거기엔 조금 부족하게 써 있지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는가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좀 뭐 미쳤다, 뭐 미친놈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를 노리고 있는지, 미국이 뭐를 노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 노리는 자리에 가서 먼저 선수를 칠 수가 있고, 앞으로 문명이 이렇게 변한다면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산업이 이머징, 부흥하는 산업이고 어떤 산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 6년 내에 깔아앉을 건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데도 거대 담론의 시각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피해야 될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도 거대 담론의 시각이 필요하다. 꼭 한번 책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